얼마 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자 또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겐 IMF로 더 익숙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모두 환율의 이상조짐이 시작이었는데요.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율은 실제 우리 경제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여행이 많아지는 이유는 같은 금액의 돈으로 더 많은 외화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 국가들 간 교역이 많지 않을 때야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물류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각국의 화폐 가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1976년 킹스턴 회의 이후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란 한 국가의 통화 가격이 다른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환율이 오르고 반대로 그 외화 공급이 늘면 환율이 떨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현재 100%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는 없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환율 변동을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환율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릴 경우 수출입이나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종종 외환시장에 개입해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킹스턴 체제는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세계 주요 국가 대표들이 합의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입니다. 각국이 외환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 중 자유롭게 자국 여건에 맞는 환율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된 거죠. 환율이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환율의 결정 원리는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이나 경제 여건 등 복잡한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보통은 수요와 공급으로 환율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등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줄어 달러 공급이 부족해도 환율은 올라가는데요. 이것을 환율 상승, 다시 말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원화 평가 절하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수출이 잘 되거나 외국 투자 회사들의 투자로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하락하고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어 달러 수요가 줄어도 환율은 하락하죠. 이것을 환율 하락, 다시 말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원화 평가 절상이라고 합니다. 변동환율제 이론상 장점은 국제 수지가 자동으로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고 상품 가격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가격은 10달러가 됩니다. 수출이 잘 되어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은 하락할 겁니다. 환율이 하락해 1달러에 1,000원이 되면 상품 가격은 12달러가 되겠죠. 그럼 상품 가격이 비싸져 수출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럴 경우 달러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달러 공급이 줄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다시 1달러에 1,200원이 되면 상품 가격은 10달러가 되어 다시 수출이 잘 되게 될 겁니다. 수출 증가로 외화 공급이 많아지면 점차 환율은 다시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환투기 같은 위험 요인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처럼 외환시장에도 투기꾼들은 존재하며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환율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변동환율제에서는 무리하게 외환 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변동환율제라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엔 1997년 일시적인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겪기도 했죠. 100% 변동환율제, 다시 말해 자유변동환율제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앞에 언급했듯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금융시장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나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요. 이 경우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이 아닌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예측 가능한 변동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이유는 이것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채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킹스턴 체제 이후 모든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홍콩 달러의 경우 미국 달러와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페그가 동사로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 두는 제도인데요. 페그제는 고정 환율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는 1983년에 미국 1달러에 7.8 홍콩 달러로 고정했다가 현재는 미국 1달러에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에 고정되다 보니 미국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 등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홍콩 달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 달러와 페그제를 하는 국가들은 카리브해 연안국 그리고 사우디나 UAE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이고요. 유로의 경우엔 유럽 국가나 과거 유로존 국가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중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걸까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은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없는 성장하는 경제에 적합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통화를 고정합니다. 투자자는 매일 변동하는 통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정환율제의 일종인 페그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대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정교하지 않고 규제기관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변동환율제는 이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더 적합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고정환율제보다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럼 변동환율제로 대표되는 킹스턴 체제 이전에 세계의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금을 화폐에 이용한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솔리두스 금화나 근세 영국의 소브린 금화 등 금화의 유통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금화의 경우 금은 지금도 귀하지만 예전엔 더 귀했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 통화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금분위제를 기반한 고정환율 제도는 투기꾼들이 환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환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화폐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통화의 공급량, 다시 말해 화폐를 찍어내는 양이 금의 채굴 속도에 크게 좌우되는데 금의 채굴량은 급격하게 느리거나 줄이는 게 어려우므로 화폐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통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 나라가 금분위제를 실시할 경우 그중 하나의 나라에서 경제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이 그대로 다른 나라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에 비해 금의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전적인 금분위제가 아닌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금과 달러를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 달러와 고정해서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보완해내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분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부릅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 중심의 고정 환율제가 되는 거죠.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의 나라들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구입했고 또한 패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하면서 종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어 말 그대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하지만 대략 30년 정도 그럭저럭 굴러가던 이 체제는 미국으로 인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러를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해 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조금만 찍어내면 국제거래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후 널리 인용되기 시작한 이론인 트리핀 딜레마인데요.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져서 미국은 달러를 더 발행해야 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한동안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본 나라들로 달러가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보유한 달러가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명목상 금 1온스는
여전히 35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을 요구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보게 되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미국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자국 내 환투기 사정으로 인해 미국 달러를 모두 금으로 바꾸려고 했는데요. 1971년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을 교환할 수 있는 금본위 제도를 정지시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한 거죠. 그로 인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되고 이후 자국의 사정에 맞춰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선택할 수 있는 킹스턴 체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